현재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방안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수권법에서 미국 역량을 올리는 협력 국가 중 한국을 제명시키겠다. 우리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미국 조선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자국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는데요. 미국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얻고자 한국을 밀어내고 탄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과 약속했던 해군 관련 기술 이전과 미군함 건조까지 싹 다 끊어버린 것. 하지만 곧 미국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이 출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거부한 기술 하나 없이 독자 방공 체계를 완성시켜버린 것.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 하지만 전 세계의 흐름은 전부 대한민국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상황.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는 이미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에 도가 터버린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지스 구축함 2척 출항 불가. 항모전단 완전체 구성 실패. 작전 공백 발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평양 긴급 전개 명령이 떨어진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수립한 대응 계획상 예상보다 이른 시점이었고 전 전력이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항모전단의 완전체 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전제였고 우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태평양 억지 전략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첩된 실패들의 결과였습니다. 정비 일정은 이미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핵심 전자 부품의 납기는 2차례나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는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해군 정비 일정에 파고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숙련 정비 인력의 공백이었습니다. 대형 조선소와 해군 정비 시설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기술자들이 하나둘 은퇴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은 충분한 훈련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크는 포화 상태였고 우선순위는 계속 뒤집혔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해군이 출항을 미룬 것입니다. 공식 발표에는 일정 조정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언론에는 그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건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Operational Gap, 즉 작전 공백이라는 두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사라지는 순간의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항모는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위함이 없었습니다. 항모전단이라는 이름은 유지됐지만 그것은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출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해군 전략기획실에서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초청된 몇 안 되는 외부 자문관 중 하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현역이거나 갓 전역한 전문가들이었고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묵직했습니다. 브리핑의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한 해 동안 인도하는 대형 수상함의 숫자는 미국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량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진수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드타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동화된 도크와 표준화된 모듈 공정을 통해 같은 설계의 함정을 연속으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조선소는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슬라이드는 더 불편했습니다. 미국 주요 조선소 기술자의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신규 기술 인력 충원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었고 기술 교육과 현장 훈련 체계는 수십 년 전 설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결과물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증가했지만 산출은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이 질에서 압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단 한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가진 전투력은 타국의 여러 함정을 동시에 압도한다는 것, 그것이 미국 해군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나 그날 브리핑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각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질이 아무리 높아도 숫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척이 두 척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유사시에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함정이 과연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후 실무진 일부가 자리에 남아 비공식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정비 협력 방안, 모듈 외주 가능성, 태평양 동맹 조선 역량 활용이라는 단어들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실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들어 큼직하게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커를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단어를 지우지 않았고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한 실무자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국내 정치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누구도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영향력은 어떤 전략 논리보다 강하고 집요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국방수권법 NDAA 수정안이 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 협력 가능성을 명시하고 태평양 동맹 조선 역량 활용 조항을 담은 상원 통과안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미국 영토 내 조선소 우선, 원칙 강화, 외국 건조, 사실상 금지 조항 삽입 요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의 전략 논리는 의회의 표 계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묘한 분노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배를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중국의 건조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의 중심은 언제나 누가 일자리를 잃는가였습니다. 태평양의 작전 공백보다 다음 중간 선거에서 어느 지역구가 얼마나 표를 잃는가가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전략이 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이 들끓는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결정이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CEC, 즉 협동교전능력 기술 이전에 대한 최종 거부 통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CEC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함정, 항공기, 지상부대 등 다중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대응하는 해상 전투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전투 신경망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거부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통합 전투 능력의 핵심 고리를 차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동맹 구조 안에서도 결정은 달랐습니다. 호주와 일본에 대해서는 단계적 기술 공유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조선 협력 논의를 막고 방공 기술 이전도 거부하는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해군 내부의 일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자리에서 날이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조선은 막고 기술도 막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협력한다는 것인가? 같은 동맹이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그 동맹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차에 두 개의 문건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작전 공백이라는 단어가 찍힌 내부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전달된 CEC 거부 통보 문서였습니다.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던 생각이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그 질문을 단 하루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날 이후 저는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군 경력 동안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숫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숫자는 감정을 끼워 넣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그 숫자들이 나를 안정시키는 대신 더 깊은 불편함으로 이끌었습니다. NDAA 수정 논의 과정에서 내부 참고 자료로 배포되었다가 조용히 소멸한 문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실무진이 검토용으로 만든 분석 문서였는데 저는 처음 그것을 받아봤을 때 대충 훑어보고는 서류함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확보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자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태평양 동맹 조선 역량 활용 시 미 해군 가동률 개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류함에서 꺼내 처음부터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 핵심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미 해군의 정비 적체 기간이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다는 것. 둘째, 모듈 외주를 병행할 경우 건조 속도가 30% 이상 향상된다는 것. 셋째, 동맹 정비 협력이 실질 가동률을 12%에서 1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서류함에 집어넣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의 숫자, 즉 전장에서의 실질 전투력과 직결된 수치였습니다. 가동률 12% 향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항구에 묶여있는 10척 중 1척 이상이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생존 확률이었습니다. 분석 작업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조선 역량이 제가 오랫동안 상상해온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훌륭한 제조 국가로 인식해왔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나라. 그러나 그것은 전략 설계는 우리가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설계한 질서의 실행자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 전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대형 수상함의 건조 리드타임, 즉 설계 착수에서 인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비교해보면 미국과의 격차는 단순히 몇 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조선소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군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능력, 상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특수선과 군함 기술이 한 산업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구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블록 공정 자동화 시스템. 이것들은 단순한 비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늘렸지만 속도는 줄었습니다. 그들은 체계를 다듬어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쉐빙 액화천연가스선이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극지방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선체 구조와 추진 체계, 화물 처리 시스템 모두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고 기술적 완성도와 실제 운항 안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한국이 아닌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 적합성보다 다른 변수들이 먼저 작용했습니다. 국내 여론과 지역구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 가장 준비된 기술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편안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략 분석가로서의 저는 그것을 냉정하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전략 사이의 마찰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최선의 선택보다 가장 편한 선택을 반복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느려지고 더 비싸지고 더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것을 저는 분석가로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방공 체계 분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CEC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기술 유출, 우려와 함께 상호 운용성 통제라는 전략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통합 전투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를 동맹국에게 완전히 개방하면 그 네트워크의 설계, 권한과 운용 통제권이 희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표준을 정하고 동맹이 그 표준을 따르는 질서, 그것이 우리가 유지해온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랫동안 그 논리에 진심으로 동의해왔습니다. 기술 우위가 전략 우위로 연결되고 전략 우위가 동맹 질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전후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미국 동맹 전략의 기본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CEC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해상통합 방공체계 개발에 공식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시스템과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실험이 시작되었고 단계적인 전력화 일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제시된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었지만 개발 속도에 따라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막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 다른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진짜 전략적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갖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해상 전투 네트워크와 다른 아키텍처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 두 체계 사이의 상호 운용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합 작전 능력이 분화되고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전장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가 오히려 체계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역설이었습니다. 더 넓게 바라봤을 때 그 모순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수출 분야에서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 전기차와 방위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배터리 공급망, 특수 소재 기술, 군사 분야 바깥에서는 협력을 전제로 전략을 설계하면서 정작 군사 핵심 기술은 차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받고 불편한 것은 차단한다. 그 논리는 자국 전략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체계적으로 불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일수록 한국 내부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제 가능한 공급자로 보았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내리고 실행은 한국이 한다는 구조. 그러나 그 구조는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 구조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그날 밤 자리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오래된 신념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동맹을 잃어가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면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우리가 한국을 막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아침이 밝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CEC 거부 통보가 전달된 지 몇 달이 흐른 후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다른 업무들에 치여 한국 관련 파일을 책상 한쪽에 밀어둔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일상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긴급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동료 한 명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출력된 문서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련 공식 발표를 정리한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해상통합, 방공체계 개발을 공식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험적 검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산 레이더와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실제 시험이 착수되었고 다음 단계 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요청도, 항의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거부하면 상대는 기다리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혹은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 저는 그 전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우위가 협상 우위로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문을 닫으면 상대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운용해온 기술 통제 전략의 심리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추가 분석 자료를 요청해 받아봤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 대왕함급의 건조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건조 일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왜 불편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건조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18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습니다. 일부 부품은 납기 차질이 반복되고 있었고 예산 초과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조선소 일정 지연율과 한국 조선소 일정 준수율의 격차는 단순한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산업 체계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우리는 내리막이었고 그들은 수평을 유지하거나 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를 촬영한 최근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도크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설계의 함정들이 각기 다른 완성 단계에서 병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블록 단위로 사전 제작된 선체 모듈들이 조립장에 정렬되어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공정의 핵심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력 배치는 그것을 지원하는 구조로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별 조선소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조 생태계가 해군 전력 생산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설계와 자재 조달, 공정 자동화와 품질 관리, 인력 교육과 기술 축적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개별 기업들의 집합체로 보아왔습니다. 현대와 한화, 각 조선소가 각자의 수주를 따내는 구조. 그러나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조선소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해군 실무라인 몇몇과 비공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들 사이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실수입니다. 그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술 통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라인은 여전히 기술 통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군 전략 실무 라인의 내부 의견은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동맹 이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표현이었습니다. 완전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독자 노선 강화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를 이제는 현실적 변수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균열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관한 보고서가 하나 더 돌았습니다. 중동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산 군함과 방산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방공 체계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의 구도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사이 세계는 한국에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방산 수출까지
한국이 보유한 역량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원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전제 하나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안보 우산 기술 이전 동맹의 틀. 한국은 그 구조 안에 있어야 했고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려온 동맹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협력할 수도 있었고, 독자 노선을 강화할 수도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지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협상력은 좁아졌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불편했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의 그 무게감,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이 개인적인 저항감과 싸우는 그 조용한 내전.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 해군 전략기획실에 있을 때 직접 작성했던 분석 노트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상대의 의존도에 비례한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천천히 물음표를 하나 그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체계를 완성한다면 우리는 동맹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설계하고 유지해온 질서, 미국이 표준을 정하고 동맹이 그것을 따르는 그 질서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은 일찍 차가워집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의사당 돔이 보이던 그 아침, 저는 전날 밤 급히 전달된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보도를 시작했다는 연락이 전날 저녁부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건조 일정이 18개월 이상 공식 지연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납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차질이 발생했고 인력 부족과 핵심 부품 납기 실패, 예산 초과가 겹쳐 있었습니다.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는 몇 달째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표현은 일정 재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이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전국 뉴스였습니다. 보도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현장 상황들이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선소에서는 노후화된 대형 크레인이 고장을 일으켜 핵심 선체 블록 조립이 수주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교체 부품의 조달에만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숙련 용접공이 부족해 하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로 인한 품질 편차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했지만 정작 생산 현장의 인프라와 인력 체계는 몇십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이 내 눈에 걸렸습니다. 기자는 미국의 한 조선소 내부 사진을 중국의 최신 자동화 조선 시설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캡션을 달았습니다. 기술의 격차인가, 의지의 격차인가. 저는 그 문장을 꽤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쾌하면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의회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군 지도부와 조선 관련 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 준비 과정에 자문관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증언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공백의 실제 규모를 한 자리에서 직면했습니다. 정비 대기 중인 함정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묶여있는 전력은 작전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항모전단 완전체 구성 실패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언론이 처음 그것을 보도하던 날의 충격은 이제 그것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예외적 사건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습니다. 함정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든 출동 가능한 함정의 비율. 전력은 보유 숫자가 아니라 가동률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한 전직 해군 고위 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언했습니다. 공식 증언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동맹 조선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자해입니다. 그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지역 조선소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외국 조선소에 일감을 넘기자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발언한 당사자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재차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 속에서도 그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단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협력, 모듈 외주, 공동 건조 가능성, 그리고 그 논의가 표면으로 올라올 때마다 정치 라인의 저항이 따라붙었습니다. 노조의 반발, 지역구표 계산, 국내 산업 보호 논리, 전략 판단과 정치 판단이 매번 충돌했고 매번 전략이 졌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위성 분석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대형 수상함 여러 척이 거의 동시에 진수되는 장면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와 함께 분석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크의 숫자, 진수 강역, 예상 전력화 일정.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숫자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수상함 전력의 질적 균형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수량 자체가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미 shipyard gap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격차, 단순한 생산 능력의 차이가 아닌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격차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된 확신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따라오는 속도, 우리가 유지하는 속도, 그리고 그 사이의 강역, 그것을 냉정하게 계산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예산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되찾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무시했던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함 깊숙이 밀어두었던 그 시뮬레이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놓은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 분석가로서 저는 늘 현재의 숫자를 봤습니다. 지금의 역량, 지금의 격차, 지금의 가동률. 그러나 그날 밤에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을 알아야 지금 이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은 산업 기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미 빈약했던 기반 시설마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철강 생산 능력은 사실상 전무했고 조선 인프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원조 없이는 국가 재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바다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출발선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따라잡는 나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는 나라. 그러나 그날 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그 시각 자체가 편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한국이 대형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끌어와야 했고 기술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했습니다. 처음 건조한 선박들은 적자였습니다. 공정은 비효율적이었고 납기는 자주 지연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것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술을 들여오면서 동시에 그것을 분석하고 내재화했습니다. 실패한 공정을 반복하는 대신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를 바꿨습니다. 한 세대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실패를 몸으로 익히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쌓았습니다. 느렸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었지만 학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을 읽으면서 미국 조선소의 현재 상황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경험, 설비와 인프라. 그러나 유산은 그것을 갱신하지 않으면 부채가 됩니다. 우리는 있던 것을 유지하려 했고 그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가게와 기업 모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조선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인력이 줄었고 설비 투자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잘라냈습니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걷어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동화 비율을 높였습니다. 위기가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설적으로 체질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조선소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 지원과 국방 예산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보장했습니다. 민간 경쟁에 노출되는 강도가 낮았습니다. 실패의 압박보다 유지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피한 쪽과 시험을 통과한 쪽, 수십 년 후 두 쪽의 체력이 달랐습니다. 위기를 통과한 후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쉐빙선, 특수 목적 선박,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선종들에서 연속적으로 세계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 설계와 기술 통합,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그 역량은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건조 일정의 안정성, 복수 프로젝트 동시 수행 능력, 모듈 공정의 정밀도,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군함 건조에서도 경쟁력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소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만드는 체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조선과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핵심 부품과 체계의 국산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완성도가 낮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외부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졌고 자체 기술 기반은 두꺼워졌습니다. CEC 거부는 그 흐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은 것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 하나가 천천히 해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언제나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틀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파트너.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프레임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은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 왔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갱신해왔는가? 우리가 선택해온 방향들은 정말 옳은 방향이었는가?
그 질문들이 조용하고 묵직하게 쌓였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밤은 유독 긴 느낌입니다. 회의가 끝나도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뜨지 않고 복도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자리에서 진짜 논의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 해군 실무라인 일부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상 간 합의도 부처 간 공식 협의도 아니었습니다. 실무자 수준에서의 기술 교류 형식으로 정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접촉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상호정보 교환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목적은 가동률 개선이었고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자존심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자존심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가에 대한 자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대화를 제안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패턴이라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면 한국은 그것을 빠르게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식 문구는 간결했습니다. 조건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에는 이전에는 없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구조, 기술 교환의 상호성, 지분 구조 검토.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수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 변화가 내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발이 컸습니다. 정치 라인에서는 기술 통제 원칙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군 실무 라인은 조선 협력 없이는 가동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축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싱크탱크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통합 없이는 미 해군 속도 격차 해소 불가. 몇 달 전이었다면 그 보고서는 조용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청문회 자료로 인용되었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그것이 현실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CEC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 제한적인 기술 공유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호 운용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 개방 혹은 특정 운용 조건 해소의 부분, 연동 허용 같은 형태였습니다. 공식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독자 방공 체계 개발의 2단계 시험 일정이 예고되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수주 협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시기 워싱턴의 여러 회의를 오가면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협력 문제가 나오면 자동으로 방어적인 반응이 따라왔습니다. 왜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는 자존심의 반응, 기술 유출 우려라는 안보의 반응, 국내 일자리 문제라는 정치의 반응. 그 세 가지 반응이 항상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응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반박을 준비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공식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술 통제 강화 입장을 유지해온 한 고위 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대신 말해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맹은 우정이 아닙니다. 상호 이익의 교차점입니다. 그 교차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달라지면 동맹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차점은 분명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였습니다. 상호 대등한 협력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든 날 밤 처음으로 동맹, 이탈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로 계산해 봤습니다. 완전한 이탈이 아니더라도 핵심 분야에서의 독자 노선 완성, 기술 표준의 분화,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독립적 행보, 그것들이 차례로 실현될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을 하나씩 열거해 봤습니다. 목록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을 관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기술을 통제하고 협력의 범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구조. 그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붙잡아야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독자 노선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만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해상통합 방공체계의 실전급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단계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해상 환경에서 복수의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대응하는 과정을 시연한 것이었습니다. 국산 레이더가 적어도 초수평선 표적을 탐지했고 그 정보가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함정에 동시 전달되었습니다. 요격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CEC 없이 그 기능을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창밖에 늦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 결과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탐지 범위, 데이터 링크 지연 시간, 동시 추적 표적수. 숫자들은 단순한 프로토타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의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 그리고 이 시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막으려 했던 방향으로 이미 문이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과 독자 개발 체계의 연동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이지스 시스템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휘 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완전한 통합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연동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적 성취에 대한 분석가로서의 냉정한 인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설계해온 상호 운용성 구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전략적 위기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진 채로도 체계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독자 방공체계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 일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 기술 종속 모델과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미국의 허가 없이 도입하고 미국의 조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체계. 한국의 독자 기술이 바로 그 조건에 맞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들에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요청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동은 조용했지만 방향은 선명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긴급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공 체계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해상 전투 표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체계를 완성하고 그것을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태평양과 그 너머의 지역에서 미국 표준과 한국 표준이 공존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두 체계 사이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연합작전 구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맹 간 전투, 네트워크 질서가 다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일 분야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핵심 분야에서 동시에 역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독립 변수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말을 직접 꺼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해양 표준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온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 말은 즉각적인 반론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 문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인정. 기술 통제 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막으면 멈출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막을수록 더 빠르게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전략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수년 전에 썼던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 통제는 동맹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공유의 범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천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통제가 이탈을 부른다면 통제는 수단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 그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를 건너뛸지도 모른다는 것을. 워싱턴의 2월은 잿빛입니다. 하늘도 거리도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봄이 오기 직전에 그 계절은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시작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해 2월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대통령 보고가 예정된 것은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이틀 전인 20일 저녁 전략 재평가 최종 보고서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검토 그룹의 일원이었고 그날 밤 늦게 인쇄된 문서를 처음으로 손에 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기 전에 제목을 읽었습니다. 몇 달 전 초기 작업 단계에서 사용하던 제목은 동맹 활용 옵션 검토였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동맹 통합의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재설정. 제목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과 저항과 타협이 있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활용은 선택의 언어입니다. 필요성은 현실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선택의 언어에서 현실의 언어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관련 항목의 분량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조선협력, 방공체계 상호 운용성,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통합까지 포함된 종합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항목 앞에는 이전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략적 필수 요소. 우리는 더 이상 조건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문장들의 어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문서들은 언제나 미국의 입장을 먼저 서술하고 동맹의 역할을 그 아래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양측의 역량을 대등하게 기술하고 상호 의존의 구조를 인정하며 협력의 형태를 통제가 아닌 연결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연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협상 시나리오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회의였습니다. 제한적 정보 교환이나 단순 정비 협력 같은 소극적 방안은 이미 의제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공동 연구개발 구조, 단계적 기술 교환, 상호 운용성 보장 프레임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찾는 겁니다. 그 말에 반론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실에서 그 말은 그냥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가고 있는 속도를 되찾는 것, 균열이 커지기 전에 틀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결정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 시각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독자 방공체계 2단계 시험 일정이 공식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해외 수주 협상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워싱턴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압박보다 무거웠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상대가 가장 강한 협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30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을 상대로 직접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1일 밤 늦게 NDAA에서 삭제되었던 한국 관련 협력, 조항의 재해석 가능성을 담은 법률 검토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 자체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의 해석 범위 안에서 협력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방식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2월 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의사당 돔 위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작전 공백이라는 두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출항하지 못한 함대, 외면했던 숫자들,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낸 것들, 무너진 일정 뒤에 드러난 민낯, 폐허에서 일으킨 속도,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던 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는 30년 넘게 미국이 선택하는 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기술을 허락하고, 우리가 협력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동맹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파트너는 우리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통합 없이는 미 해군의 속도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가로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30년 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읽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오랫동안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려온 한 사람으로서 읽었습니다. 3번 모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처음 작전 공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느꼈던 오만의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냉정함이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선명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월의 그 겨울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도와 결단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묻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설계해야 할 미래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전략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스스로의 오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을 이끌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지셨나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방위, 산업을 일으킨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다시 쓴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